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최남수입니다.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 모바일 결제와 송금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금융생활이 훨씬 편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새로운 대출 서비스 P2P 금융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P2P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할까요? 오늘 더 리더는 P2P 금융협회 이승행 회장님을 모시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 이승행 회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P2P 금융기업 하시는 분들 좀 많은데 대부분 참 다들 CEO들이 젊으신데요. 회장님은 죄송하지만 연세가 저도 83년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36. 예. 네, 30대 CEO들이 즐비하게 많은 업종인데요. 어떻게 이 업종은 이렇게 젊은 분들만 CEO가 되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기술 관련된 업종이다 보니까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좀 뛰어드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드레이트라는 P2P 금융 기업의 대표시고 또 P2P 금융협회 회장 계시죠. 일단 P2P 금융협회 질문부터 먼저 여쭙고 나중에 미드레이트 얘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제 회장이 되셨는데요. 지금 P2P 금융협회에 어떤 회사들이 몇 개 정도 지금 가입되어 있는지 협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P2P 금융협회는 그 회장사인 저희 미드레이트와 A% 펀다 등 이제 부회장사가 2군데가 있고요. 저희 협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업체 총 3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초기에 저희 협회가 22개로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전에는 몇몇 협의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아무래도 업권의 목소리를 통일해서 이제 금융당국에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또 이제 P2P 금융업이 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해서 저희 협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협회 회원사들 중에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제가 이제 회장사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은행협회나 은행연합회나 금융투자협회처럼 금융위 산하의 금융기관 협회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상반기 안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P2P 대출 저희는 좀 알고 이렇게 지금 대담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P2P 금융은 그 공유 경제의 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와 유휴 자금을 갖고 있는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대출자가 이제 돈이 필요하다고 그 플랫폼에 신청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그거를 심사를 면밀하게 하게 됩니다. 업체마다 다양한 심사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통과를 하게 되면 상품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 상품으로 구성이 되면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연결해 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P2P 금융 플랫폼들이 대부분 이제 각자 거기에 맞는 심사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과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서 사실은 중개업자, 중개업, 복덕방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중개업으로 사실 국한지어지는 걸 좀 싫어하긴 하는데요. 중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조금 알아듣기 쉽게 좀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마땅한 관련 법이 없어서 대법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일단 지금 P2P 금융업을 국내에서 하기 위해서는 100% 자회사인 이제 대부업체를 대부분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이 없다 보니까 자회사가 이제 대부업체라서 대부업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체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2P 금융 플랫폼하고 일반 대부업하고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P2P 금융 플랫폼은 그
대중들로부터 클라우드 형태로 자금을 모집을 해서 예. 그 돈으로 이제 대출을 하게 되는데 기존 대부업자들은 이제 본인들 자금으로 이제 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P2P 금융 플랫폼들은 대부분 다 중금리대 상품을 이제 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대부업자들은 아무래도 그 금리는 좀 여러 높죠? 가지 좀 높은 금리로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다는 그 행위 자체는 같지만 P2P 업체들은 예대 마진을 먹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 이용자들, 투자 고객과 대출 고객의 수수료로서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아까 이제 협회 회원사로 34개 가입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지금 시장 현황을 한번 좀 짚어주시고요. 이게 이제 어차피 해외랑 좀 비교하면은 뭐 아직은 저희가 그런 수준인데 해외 쪽 상황은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2015년 기준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P2P 금융으로 한 5조 원 정도 대출이 실행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은 약 34조 원 정도 됐고 중국은 한 100조 원 정도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될까 궁금한데.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 30일 기준으로 5,200억 정도 대출이 실행이 됐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대출 규모를 시장 규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아직 좀 성장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규모만 놓고 비교해 볼 때 미국하고 영국 시장 규모 대비 뭐 미국하고 영국은 150배, 뭐 15배 정도 되는데 예. 아직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해서 성장할 여력이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잠재력은 큰데 지금 뜨거운 감자 하나 있죠. 네. 금융위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죠. 네네.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정리해 주시고 왜 이게 P2P 금융업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들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일단 사실 그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서 작년 7월부터 저희가 금융당국하고 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계속 그 가이드라인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저희 협회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그 개인 투자 금액 제한이랑 그다음에 공시 강화. 그래서 그 차입자하고 대출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명확하게 하는 기준이 마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예치금 관리를 그 플랫폼 업체가 아닌 그 금융기관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일단 개인 투자 제한은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한 거죠. 네네. 얼마로 정한 건가요? 지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 차입자당 500만 원, 한 업체당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되게 평균 투자 금액을 얼마로 보시는지요? 지금 일단 그 P2P 금융 플랫폼 현재 그 5,200억 누적 대출액 중에 예. 금액 비중을 1,000만 원 이상 투자 고객이 차지하는 금액 비중이 예.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상당히 심각한 규제가 네네. 될 수 있겠네요. 80%에 해당되는 사안이어서. 네네네. 그리고 그 예치금을 둔다는 얘기는 이제 개인들이 맡긴 돈을 일부를 이제 외부에 예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P2P 플랫폼들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가상 계좌로 투자 고객들이 돈을 넣게 되면 예. 그 가상 계좌의 모계좌가 이제 플랫폼 계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네네. 기업 안에 돈이 머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도산을 하거나 이제 그 업체 대표가 부정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그 돈이 뭐 사기 같은 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제3기관에 돈을 예치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 돈의 일부를 예치하는 거겠죠. 전액을 전액을 다 예치하죠.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규제의 내용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P2P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민감하잖아요. 네네. 왜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P2P 투자가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다만
그 개인 투자자의 투자 금액 제한하고 자기 자본을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그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먼저 이제 그 개인 투자자 투자 한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1,000만 원 한도 제한이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큰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플랫폼 법인과 연계 대부 법인이 연계 금융업자를 말합니다. 연계 금융업자가 자기 상품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자 보호하고는 큰 뭐 관계가 없고 저희가 볼 때는 그 P2P 플랫폼 업체들의 그 사업 영역을 축소하는 규제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뭐 이런 규제보다는 해외에서 뭐 여러 가지 불법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기 사건 같은 예, 게 예.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 레슨런즈 삼아서 그런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규제가 오히려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업계 초기인데 좀 강한 규제다. 네네. 이런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하여간 모든 투자 금융 투자를 할 때는 또 너무 또 수익률만 좋지 말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의 건강한 투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들 얘기하는데요. 그 P2P 금융에 투자하는 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분 입장에서 유의하실 점, 또 투자의 전략 이런 데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P2P 투자 상품도 그런 금융 투자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단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업체들 중에 원금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조금은 일단 좀 의심의 눈으로 한번 보고 예.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한 곳에 이제 전체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분산해서 좀 작은 금액을 나눠서 이제 투자하시는 게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래도 좀 검증된 업체에 이제 투자하는 거, 뭐 예. 저희 협회 회원사를 보시든지 아니면 여러 번 이미 투자가 발생한 그런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P2P에 투자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측면으로는 또 이제 뭐 정부나 또는 업계 차원에서 협회 차원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게 이 업계가 오래 건전하게 성장해 나가려면 또 업계 자체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일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번에 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그 예치금 제3자 관리라든지 이런 게 사실 저희 협회 회원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정부에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 금융당국하고 이제 저희 협회 회원사들이 면밀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안전하게 그 업건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관리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정작용 노력을 함으로써 이제 안전하게 이제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시 기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투자자의 그 정보 비대칭성을 좀 완화함으로써 그 투자자들의 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이제 P2P 금융협회 회장님 자격으로 업계 전반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본인의 회사, 미드레이트, P2P 회사 직접 하고 계시죠? 네. 그 언제 창업하셨습니까? 저희 미드레이트는 2016년 3월에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예, 이제 뭐 걸음마 이제 시작했는데요. 네. 지금 뭐 전반적인 사업 상황은 좀 어떠신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사업자 등록 전부터 그 심사 알고리즘을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예. 할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됐고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뭐 대출 잔액이 점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지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뭐 협회 회원사만 34개고 또 이제 가입하려고 또 대기하고 있는 회사들도 적지 않을 텐데 미드레이트 이것만은 우리만의 차별적인 장점이다. 네. 뭘 드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 미드레이트는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심사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P2P 업체들이 대부분 다 자체 그런 심사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좀 그 미드레이트 CSS라 그래서 좀 고도화된 그런 심사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 분산 투자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투자자들이 좀 편하게 이제 자금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구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P2P 업계 최초로 오픈 API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내부 금융기관과 연계나 이제 자금 흐름을 좀 빠르고 이제 투명성 있게끔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이제 회사 얘기 좀 들어봤고요. 그 개인적으로는 하여간 지난해 창업하셨으니까 35세 때 창업하신 거죠? 네네. 예. 젊은 나이에 창업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는지요? 그전에는 대기업에서 그런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해외 계약 같은 걸 담당했었습니다. 예. 주로 이제 리스크 쪽. 뭐 네네. 사실 뭐 근무하셨으니까 또 여기에서 그 장점을 발휘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P2P 금융 상당히 생소하고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창업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일단 뭐 사실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당시에도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공유경제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 공유경제 그 한 형태의 이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좀 국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 사실은 그 금융기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 금융 소외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크라우드 펀딩으로서 좀 해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국내에서 좀 활발하게 이제 자리를 잡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P2P 금융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앞부분에서 이제 업계 전체의 이제 투자자 보호 노력 질문했는데 뭐 미드레이트의 경우에 좀 독특하게 좀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요? 일단 뭐 투자자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플랫폼 업체에서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실이나 연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이제 심사하는 기술을 예. 키워야 될 거고요. 일단은 심사 기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부실이나 연체가 발생했을 때 사후 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미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1가지 등급으로 신용 등급을 세분화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디폴트가 나지 않는 분들에게만 이제 대출이 나가고 뭐 담보 물건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그 담보 물건 가치를 해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디폴트나 연체가 발생을 했을 때 당시에 저희가 미드레이트 엄브렐러라는 제도를 지금 미드레이트 만들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보험 상품 같은 건데요. 이제 연체나 부실이 발생했을 때 그 미드레이트 엄브렐러의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금액으로 이제 원금의 한 50% 정도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 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아까 해외 사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P2P 금융 업계들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 우리 지금 걸음마 단계지만은 좀 이제 앞으로 많이 성장해야 될 텐데 역시 금융이다 보니까 하시다 보니까 이 규제 만만치 않죠. 금융 자체가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 나오신 김에 어떤 제도적 뒷받침 좀 해주면 우리 좀 많이 클 수 있겠다. 네. 뭐 이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대부분 P2P 업체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뭐 온라인 비대면 뭐 심사 기술 등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런 그 핀테크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내 이제 금융법이 1차 산업 시대의 그런 금융법으로 재단을 하다 보니까 그 핀테크 업체들, 저희 P2P 업체들이 좀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비대면으로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대부업체 때문에 이제 대부업법을 적용받게 되다 보니까 사실 대부업법은 대면을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진 예.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이제 주요국들을 보면 정부 기관이 새로운 이제 그 핀테크 기업들이 나왔을 때 wait and see라 그래서 그냥 관망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는 뭐 앞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듯이 그 신사업이 나왔는데 이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기보다는 그 업권을 좀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보다는 좀 성장할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줘서 국내에서도 이제 핀테크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발판을 정부에서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유니콘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네네.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 지금 이제 정부에 요구하셨는데 또 기업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대부분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적용해서 시장에 내 보이고 그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바로 또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개선해서 내보는 그런 좀 도전적인 정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핀테크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 기존에 이제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하고 협업 모델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도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이 프로그램 나오시는 리더들 항상 저희가 한번 여쭙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뭐 청년들 특히 대학 졸업생들 이렇게 취업도 어렵고 뭐 창업하라고 그러지만 그게 또 해보셨지만 아시겠지만 그 쉬운 일입니까? 아무 경험도 없는 학생들이 창업한다는 거. 사회생활을 뭐 이제 꽤 하셨잖아요. 창업도 하시고 또 창업 후 지금 2년 정도 기업을 이끌고 계신데 본인 경험에 비춰서 좀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 우위를 가질 수 있고 예. 우위를 갖고 있으면 좀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핀테크 산업이 이제 막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에서 우위를 좀 갖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P2P 기업의 대표로서 또 P2P 금융협회 협회장으로서 앞으로 꿈, 청사진 밝혀주시죠. 네. 일단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드레이트가 사실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좀 올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보이는 게 일단 가장 큰 목표고요. 예. 두 번째로 협회 차원에서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불량 불법 업체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안정장치를 좀 마련하는 게 일단 목표고요. 두 번째는 지금 P2P 업체에 취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거나 대출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이제 교육 기능을 좀 강화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직 P2P 금융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좀 불안정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안에는 좀 제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 당국과 좀 협업을 해서 안정된 제도를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새로 생긴 길은 처음엔 좁지만 많은 사람들이 걷다 보면 어느새 넓은 길이 됩니다. P2P 금융업계 이제 막 좁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종사자들의 열정, 투자자 보호 노력, 그리고 정부의 육성 정책 등이 잘 어우러진다면 P2P 금융업계 머지않아서 금융산업의 주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P2P 금융협회의 이승행 회장님 감사합니다.